100만원짜리 골프채 풀세트가 당근마켓에 10만원입니다. 올린 지 3주째 문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캠핑 텐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원짜리가 30만원에 올라와 있는데 찜만 들고 연락은 없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골프랑 캠핑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키, 자전거, 낚시까지 대한민국 중산층의 주말을 채우던 5가지 취미가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골프입니다. 한때 골프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말에 라운딩 한번 다녀오면 그게 자기소개서였죠. 그런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이 5천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고를 찍었는데 2024년에는 4,70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년 연속 감소입니다. 골프용품 수입액도 23% 줄었습니다. 핵심은 법인카드입니다. 솔직히 골프가 이만큼 커진 건 회사 돈 덕분이었습니다. 거래처 접대, 상사 모시고 필드 나가기, 그린피에 카트비에 식사까지 법인카드로 긁으니까 내 돈 안 드는 고급 취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접대비를 줄이면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딩 한 번에 2, 30만 원, 장비까지 합하면 한 달 100만 원은 무섭게 넘깁니다. 회사가 쏠 때는 로망이었는데 내 돈을 내니까 취미가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 111곳이 대중골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라진 회원권이 4만 7천 개. 비싸게 끊어놓은 회원권이 휴지 조각이 된 분들이 그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골프를 가장 열심히 치던 세대가 은퇴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약 716만 명이 순차적으로 직장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7만 원입니다. 한 달에 67만 원으로 라운딩을 갈 수 있겠습니까? 법인카드라는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니까 골프 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골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베란다에 접힌 채 쌓여있는 그것, 캠핑 장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캠핑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합니다.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캠핑으로 몰렸습니다. 텐트 하나에 100만 원, 타프에 30만 원, 화롯대에 코펠에 랜턴까지. 한 번 세팅하려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도 다들 샀습니다. SNS에 감성 캠핑 사진 하나 올리려고 장비를 들이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렇게 캠핑 시장은 6조 9천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캠핑을 좋아해서 간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히니까 사람들이 국도로 우회한 겁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고속도로가 막혀버리니까 캠핑이라는 국도로 전부 몰려간 거예요. 문제는 고속도로가 다시 뚫린 다음입니다. 국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4년 캠핑 소비가 전년 대비 11.8%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캠핑용품에 쓰는 돈도 2022년에 비해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100만 원짜리 텐트를 30만 원에 올려놔도 거래가 안 됩니다. 찜만 누르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한쪽에 접힌 채 먼지만 쌓여가는 텐트. 수요가 빠지면 공급 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진짜 무서운 대목입니다. 캠핑이 한창 뜰 때 전국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2019년에 2,367개였던 야영장이 2023년에는 3,695개가 됐습니다. 56%가 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이용료도 올리고 2박을 강요하는 캠핑장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이 캠핑장들이 전부 짐이 됩니다. 땅 사고, 시설 깔고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방문객이 끊기니까 회수할 길이 없는 겁니다.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개업도 2022년 547곳에서 2025년 367곳으로 3년 만에 33%나 줄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브랜드들의 성적표는 더 참혹합니다. 캠핑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스노우피크. 2023년 순이익이 99.9% 감소했습니다. 사실상 이익이 증발한 겁니다. 결국 2024년 4월에 스스로 주식시장에서 퇴출을 택했습니다. 3장 폐지입니다. 국내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리녹스는 매출이 786억 원에서 424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고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코베아도 2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캠핑은 우리가 진짜 좋아했던 취미가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몰려갔던 대체제였습니다. 갈 곳이 생기니까 거품이 거친 거고 거품 위에 올라탔던 캠핑장과 브랜드들은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연 자체가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스키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겨울에만 하는 스포츠니까 캠핑이나 골프처럼 거품이 끼기 어렵지 않냐는 거죠? 맞습니다. 스키는 거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늘이 등을 돌린 겁니다. 국립기상과학원 데이터를 보면 지난 100년간 한국의 겨울은 18일이나 짧아졌습니다. 그냥 좀 따뜻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영업일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한 시즌에 120일에서 130일 정도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지금은 80일에서 100일이 한계입니다. 한 달치 매출이 그냥 증발해버린 셈이죠. 눈이 안 오면 인공눈을 만들면 되지 않냐고요? 여기서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인공눈을 만드는 과정은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제설기로 물을 뿌려서 얼리는 건데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자연눈이 줄었으니 인공눈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3년 사이에 75.8%나 올랐습니다. 킬로와트 시당 105원이던 게 185원이 된 겁니다. 겨울은 짧아져서 인공눈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만드는 비용은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옵니다. 전성기였던 2011 시즌에 686만 명이 찾았던 전국 스키장 방문객이 2024 시즌에는 443만 명으로 35% 줄었습니다. 2009년에 17곳이었던 스키장은 지금 13곳만 남았습니다. 최근 4년간 3곳이 문을 닫았는데 그중 하나가 포천 베어스타운입니다. 베어스타운 이야기는 좀 씁쓸합니다. 2022년 11월에 운영을 멈춘 뒤 2년 반 넘게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리프트도 멈추고 슬로프에는 잡초가 자랍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스키장 하나가 사라지면 그 주변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주변에 붙어있던 펜션, 식당, 렌탈숍 같은 상권이 통째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스키장이 단순히 놀이시설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중심이었던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 스키장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 13곳 남은 스키장이 5곳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골프는 법인카드가 문제였고 캠핑은 거품이 문제였지만 스키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라는 건 개인이나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쏟아부어도 인공눈을 만들어도 결국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산업인 겁니다. 그렇다면 기후 탓을 할 수 없는 취미들은 어떨까요? 자전거와 낚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후 탓을 할 수 없는 취미들은 어떨까요? 자전거와 낚시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업계는 코로나 이후 프리미엄 전략에 올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자전거가 매장에 깔리기 시작했고 2,000만 원대 제품도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맘 먹고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던 40대 직장인 아빠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같은 제품이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까요. 2,200만 원짜리가 1,700만 원이 됐습니다. 국내 자전거 업체 알톤 스포츠는 매출이 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 빠졌고 42억 원의 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세계 최대 자전거 브랜드인 자이언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재고 감액 손실만 576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60% 하락했습니다. 스캇은 재고가 7,400억 원이나 쌓여서 대규모 할인 판매에 나선 상태입니다. 비싸게 팔겠다는 전략이 오히려 소비자를 밀어낸 겁니다. 내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탈 사람은 생각보다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라진 수요는 어디로 갔을까요? 러닝입니다. 2025년 기준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마라톤 대회만 254회가 열렸고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러닝 관련 검색량은 전년 대비 270%나 늘었습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고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취미가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대체해버린 겁니다. 낚시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낚시 인구는 720만 명으로 숫자만 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대 비중이 고작 5.7%밖에 안 됩니다. 반면 40대 이상이 전체의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저수지에 가는 게 흔한 주말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던 낚시 문화 자체가 끊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동물권 인식이 달라진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낚시를 아예 거부감 있는 취미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습니다. 민물 낚시터마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취미는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종목도 다르고 계절도 다른 이 5가지 취미가 왜 동시에 무너지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골프, 캠핑, 스키, 자전거, 낚시. 종목도 다르고 계절도 다른 이 5가지 취미가 왜 하필 같은 시기에 무너지는 걸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동시다발적입니다. 이 5가지를 관통하는 공통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거품의 붕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그 돈이 전부 국내로 몰렸습니다. 캠핑장으로, 골프장으로, 스키장으로. 그래서 캠핑 시장이 6조 9천억까지 부풀었고 골프 이용객이 5천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다시 열리는 순간 사람들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건 과잉 공급된 캠핑장 3,695개와 창고에 쌓인 재고뿐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의 수요는 진짜 수요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댐이 막혀서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갔던 것 뿐인데 댐이 열리니까 물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자리에는 과잉 투자의 흔적만 남았습니다. 두 번째, 중산층의 지갑이 닫혔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소득으로 따지면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 우리가 흔히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월 여윳돈이 지금 65만 8천 원입니다. 5년 만에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세금, 보험료, 대출이자 같은 안 쓸 수 없는 돈이 한 달에 77만 7천 원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12.8%나 늘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은 거의 안 늘었습니다. 중산층 소득 증가율이 1.8%, 201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돈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벌어들이는 돈의 90%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기업 다니는 40대 직장인이 월 700만 원을 벌어도 대출이자에 세금에 보험료에 아이 교육비까지 빼면 손에 남는 돈이 수십만 원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말에 골프 라운딩 한 번, 캠핑 한 번, 그게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운 사람들이 중산층입니다. 월급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고정비가 월급을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취미를 포기한 게 아니라 취미를 유지할 여력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세 번째, 지갑이 얇아지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이 취미들 상당수가 진짜 좋아서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SNS에 텐트 사진 올리고 골프장 인증샷 찍고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를 자랑하던 그 문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회사 돈으로 즐기던 시절에는 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돈을 내야 하는 순간 취미가 아니라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지갑이 조여지고 나니까 그게 허세였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돈 없다고 말하기 창피하니까 그냥 조용히 장비를 당근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통계가 이걸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이 60%인데 그중 절반이 자기 자신을 하위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는 이름은 남아있는데 중산층다운 생활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비교를 하나 해야 합니다. 일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1억 국민 모두가 중산층이라 불리던 나라였습니다.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 사람들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버블이 터진 뒤 소비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레저 산업도 무너졌습니다. 캠핑 붐이 약 1년 반 만에 급속하게 식었고 그 상징이 바로 스노우피크의 상장 폐지입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서 겪은 이 과정을 우리는 지금 3년에서 4년 만에 압축해서 겪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층은 소비를 더 늘리고 하위층은 더 줄이는 K자형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소리 없이 아래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베란다에 먼지 쌓인 텐트가, 창고에 처박힌 골프채가, 당근마켓에 올라온 자전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캠핑 유행이 끝났다거나 골프가 재미없어졌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산층이라는 환상 자체가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가지 취미의 동시 몰락은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중산층 해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지도 못하고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수요가 엉뚱한 곳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러닝입니다. 우리나라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러닝 관련 검색량이 전년 대비 270%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254회 열렸고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장비 대신 운동화 한 켤 내면 시작할 수 있는 취미로 사람들이 대거 옮겨간 겁니다. 등산도 여전히 건재하고 수영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비가 아니라 몸 하나면 되는 것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비싼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지금 벌어지는 이 변화가 정상화일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100만 원짜리 장비를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취미, 법인카드가 있어야 유지되는 취미, 인증샷을 올려야 의미가 생기는 취미, 그게 과연 내 취미였을까요? 장비 없이도, 돈 많이 안 들여도, 인증샷 안 올려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게 진짜 취미 아니겠습니까? 중산층의 취미가 무너진 건 슬픈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돈이 아니라 시간과 땀으로 채우는 새로운 여가 문화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허세가 아닌 진짜 내 취미를 찾는 시대가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취미를 즐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몽골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물으면 국경을 맞댄 14억 중국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 5천만 한국입니다. 800년 전 세상을 짓밟았던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지금은 밤잠을 줄여가며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정작 코앞의 중국은 등지고 있죠. 자존심 강한 정복민족이 왜 하필 바다 건너 5천만 한국을 형제라 부를까요? 800년 원수였던 중국을 바로 코앞에 두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몽골 수출의 91%는 중국으로 갑니다. 팔 때도 중국, 살 때도 중국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밥줄을 쥔 쪽에 붙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7월 9일 한국 대통령이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나라는 21건의 협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몽골은 밥줄을 쥔 중국이 아니라 5천만 한국의 손을 잡은 겁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이 나라는 몽골에게 정말 그런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8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입니다. 이 도시를 걷다 보면 30분도 안 돼서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간판도 마트도 진열대 과자 봉지까지 낯익거든요. 그래서 현지 젊은이들은 이곳을 몽탄 신도시라 부릅니다. 몽골에 동탄을 붙인 말이에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행사에서 이 단어를 직접 입에 올렸습니다. 길거리 농담이 정상 외교의 언어가 된 겁니다. 숫자로 볼게요. 편의점 CU는 2028년 몽골에 들어가 2026년 7월 600호점을 넘기며 해외 첫 600호점 국가가 됐습니다. GS25도 283개를 깔았고요. 한국계 편의점이 몽골 시장의 약 90%를 쥐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이 삼각김밥 하나를 집을 때마다 그 돈의 9할이 한국 브랜드 계산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진출한 이마트는 9년 만에 현지 매출이 14배로 뛰었습니다. 하루 10,000원 팔던 가게가 14만 원을 파는 꼴이에요. 2026년 7월 10일에는 해외 매장 중 가장 큰 노브랜드 전문점 1호점이 울란바토르에 문을 열었습니다.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건너왔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한국에 사는 몽골인은 약 6만 명입니다. 몽골 전체 인구가 351만 명이니 60명 중 1명은 지금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겁니다. 5천만 한국 인구로 치면 85만 명이 통째로 한 나라에 나가 사는 셈이죠. 한국에서 일해본 경험까지 넓히면 몽골 사람 10명 중 1명에 이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사할 때 부르는 그 트럭이요. 한국 이사업계 근로자 약 4만 5천 명 중 32%, 1만 4천 명가량이 몽골 사람입니다. 셋 중 1명꼴로 여러분의 냉장고를 지고 계단을 오르는 청년이 칭기즈칸의 후예인 셈이죠.
이 이사트럭 장면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꺼내겠습니다. 배우러도 옵니다. 국내 몽골 유학생은 1만 4천 명을 넘어 국적별 3위이고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을 물으면 각종 조사에서 압도적 1위가 한국입니다. 정리하면 몽골 사람은 한국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한국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으로 일하러 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몽골의 밥줄을 쥐고 있는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몽골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땅속만 보면 그렇습니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약 3,100만 톤으로 전 세계 보존량의 16%쯤 됩니다. 부리 매장량은 세계 7위, 약 5,650만 톤. 몰리브덴 생산량은 세계 9위입니다. 고비사막 타반톨고이엔 석탄이 50억 톤 넘게, 오유토고이 광산 하나엔 구리가 4,200만 톤 묻혀 있습니다. 인구 351만, 광역시 하나 규모인 나라 발밑에 전기차와 스마트폰과 무기의 재료가 통째로 깔린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창고가 이렇게 꽉 찬 나라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물창고는 몽골 것인데 창고문 열쇠는 옆집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자원 감옥이라 부르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창살은 숫자입니다. 2014년 몽골 수출의 91.3%가 중국 캔이었습니다. 상반기엔 92.6%까지 올랐고요. 열의 9이 중국으로 갑니다.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필품, 공산품, 석유 제품, 전기까지 상당 부분 중국산입니다. 나가는 문도 들어오는 문도 하나, 감옥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살은 지도입니다. 몽골에는 바다도 항구도 없습니다. 캐낸 광물을 내보내려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 땅과 항만을 거쳐야 합니다. 가게로 나가는 유일한 골목을 옆집이 맡고 있다면 값은 그 사람이 정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포로 시장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2016년 몽골이 티베트 불교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초청했습니다. 정치 선언도 군사협정도 아닙니다. 종교 행사였어요. 그런데 중국은 즉각 국경을 조였습니다. 통관을 늦추고 광물 트럭에 관세를 물렸습니다. 밥줄이 며칠 만에 잠겼고 몽골은 결국 다시는 초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님 한 분 모셨다고 이웃이 한 나라에 숨통을 쥐고 흔든 겁니다. 여러분이 몽골 사람이었다면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 이웃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창살은 안에서 자랐습니다. 2022년 국영석탄 기업 에너지 리소스 ETT의 밀수출 사건이 터집니다. 장부에 없는 석탄이 국경을 넘었고 추정 손실은 약 129억 달러, 15조 원대입니다. 대표를 포함해 30여 명이 연루됐고 한겨울 울란바토르 광장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이 분노한 건 도둑질만이 아니라 나라의 유일한 밥줄이 자기들도 모르게 새어나가 결국 남쪽 국경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몽골이 배운 건 이겁니다. 창고가 아무리 커도 열쇠를 남이 쥐고 있으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인질입니다. 그런데 몽골이 중국에 일을 가는 진짜 이유는 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오래됐고 훨씬 깊습니다. 8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800년 원수라고요? 우리를 침략한 건 몽골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정직하게 짚고 갑시다. 1231년 몽골 기병이 고려 땅을 밟았습니다. 고려는 수도를 버리고 강화도로 들어가 30년 가까이 버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사이 국토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항쟁이 끝난 뒤가 더 아팠어요. 1274년부터 공묘제도가 시작됩니다. 고려의 딸들이 원나라로 실려갔습니다. 나라가 딸을 세금처럼 바친 겁니다. 미화할 수 없는 상처죠.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를 짓밟은 건 몽골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몽골이 원수라 부르는 나라는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원나라 시절이 적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시절 원나라 수도에서는 고려 옷과 고려 음식이 유행했습니다. 이걸 고려양이라고 부릅니다. 두 나라는 이미 서로에게 물이 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몽골과 우리가 원래 뿌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몽골 반점을 근거로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학계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몽골 사람의 얼굴, 낯설던가요? 판단은 여러분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몽골의 진짜 상처는 고려가 아니에요. 자기 등 뒤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국이 저문 뒤 몽골 초원은 청나라에 삼켜집니다. 세계를 말발굽발해뒀던 민족이 이번엔 자기가 말에서 내려야 했던 거예요. 정복민족이 정복당했습니다. 근대에 들어 몽골 땅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쪽은 지금의 몽골로 독립했고 남쪽은 중국 안에 남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내몽골이에요. 한 민족이 국경선 하나로 잘렸습니다. 우리가 모를 리 없죠. 우리도 그 선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숫자로 보시죠.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 사는 몽골족은 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자치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7%예요. 그 땅의 다수는 한족입니다. 대략 18이죠. 이제 옆에 놓아보세요. 몽골 본국 인구는 351만 명입니다. 느껴지십니까? 자기 민족이 본국보다 이웃나라에 더 많이 살고 그 땅에서 소수가 되어버린 나라. 그 이웃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옆집에 삽니다. 그 집 주인은 우리 형제를 소수민족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의 수가 우리 집 식구보다 많은데 손님 취급이에요. 그 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웃으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중국 사람을 미워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몽골이 실제로 겪은 일을 말한 겁니다. 초원을 잃었고 나라가 갈렸고 갈린 땅에서 손님이 됐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지도와 인구 통계가 말해주는 사실이죠. 그러니 몽골에게 중국은 그냥 옆집이 아닙니다. 형제를 데려간 옆집이고 초원을 삼킨 옆집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몽골 사이도 처음부터 훈훈했던 건 아닙니다. 1948년 몽골은 소련 다음으로 북한을 승인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북한과 중공군에 물자를 보냈어요. 냉전기 내내 사실상 반대편이었습니다. 그 관계가 뒤집힌 데게 1990년 3월 26일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국교를 맺습니다. 고려 말 이후 약 60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뒤의 속도가 놀랍습니다. 1999년 상호 보안, 2006년 선린 우호, 2011년 포괄적 동반자,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그리고 2026년 두 나라는 황금시대를 함께 선언합니다. 600년의 공백과 적대를 뒤집는데 딱 한 세대가 걸렸습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는데 30년이면 충분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형제였던 사이도 30년이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중국이 몽골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 나라의 진로를 정하진 않습니다. 감정보다 무서운 게 지도니까요. 몽골이 펼쳐든 지도에는 사실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 몽골의 국경선을 따라가 보세요. 만나는 나라는 딱 둘, 중국과 러시아뿐입니다. 바다도 항구도 없습니다. 물건을 내보내려면 반드시 남의 마당을 지나야 하는 나라. 그 옆집과 사이가 틀어지면 집에 갇힙니다. 몽골의 모든 전략은 이 지도 한 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제3의 이웃 정책입니다. 이웃이 둘뿐인데 세 번째 이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1994년 국가안보 개념에 처음 반영됐고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공식 외교정책이 됐습니다.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 터키, 그리고 한국.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몽골을 위협할 능력이 없어야 하고 위협할 이유도 없어야 하고 그런데 기술과 돈은 있어야 한다. 미국은 너무 크고 일본은 역사가 걸리고 유럽연합은 너무 멉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나라는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한 고리도 있습니다. 몽골은 오랫동안 탈북자들의 주요 경유국이었습니다. 돈만 오간 사이가 아니라 안보의 뒷문을 함께 지켜온 겁니다.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2022년 6월 1일 90일 무비자가 열리자 이듬해 한국인 여행객이 392% 급증했습니다. 한 해 만에 5배입니다. 두 나라를 오간 항공 이용객은 2022년 32만 명에서 2024년 76만 5천 명으로 뛰었습니다. 2년 만에 2배가 넘습니다. 씨앗은 더 일찍 심겼습니다.
2007년 3월 울란바토르의 세종학당이 문을 열었고 첫 해 수강생은 740명이었습니다. 그 740명이 오늘 몽골을 뒤덮은 한국어 열풍의 첫 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최대 명절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앉았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입니다. 몽골이 자기 국민 앞에서 우리의 세 번째 이웃이 누구인지 손가락으로 짚어준 겁니다. 위협이 안 된다는 게 약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이 지도 위에서는 그게 가장 비싼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담 축제의 그 자리, 사실 이틀 전에 이미 더 중요한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나라 사이의 결혼은 결국 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야 성립합니다. 그 도장이 찍힌 날이 바로 2026년 7월 9일입니다. 2026년 7월 9일 울란바토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그 자리에서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문만 들으면 덕담 같죠? 그런데 그날 책상 위에 오른 건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협정과 양해각서 모두 21건, 하루에 도장이 21개 찍힌 겁니다. 그 21개의 심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세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두 나라가 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경제 결혼 계약서입니다. 회담 전날 세 차례 담판 끝에 매듭이 풀렸어요. 다만 하나는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건 원칙적 타결입니다. 발효가 아니라 큰 틀에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계약서엔 뭐가 적혔을까요? 몽골산 부리와 몰리브덴, 히토류에 붙던 수입 관세 2에서 5%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됩니다. 그런데 관세는 곁가지예요. 진짜는 그 다음입니다. 두 나라가 핵심 광물의 전주기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캐고, 재련하고, 재활용하고, 사람을 길러내는 것까지 전부요. 돌덩이를 사오는 관계가 아니라 아예 같은 부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엌이 울란바토르에 세우는 희소금속협력센터고요. 여기에 우리 화장품 관세는 즉시, 라면은 5년에 걸쳐 사라집니다. 양국 경제부총리 한라인, 제2국립암센터 건립 지원, 2030년 교역 10억 달러 목표까지 줄줄이 얹혔고요. 자,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지금 이렇게까지 급했을까요? 2025년 10월 9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국이 히토류에 이른바 0.1% 룰을 걸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0.1%만 섞여 있어도 그 물건을 제3국에 팔 때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세계 산업 전체에 통행세를 매긴 셈이죠. 이게 왜 여러분 얘기냐고요? 한국이 쓰는 히토류 영구자석의 약 90%가 중국산입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최대 93에서 94%까지 올라갑니다. 영구자석은 전기차 모터 안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여러분 집 에어컨과 세탁기 모터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중국이 도장 하나 안 찍어주면 우리 공장 라인이 섭니다. 라인이 서면 차값이 오르고 가전값이 오르고 그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의 자리가 흔들립니다. 남의 나라 자원 뉴스가 여러분 월급 통장까지 걸어 들어오는 길이 이렇게 짧습니다. 그래서 몽골인 겁니다.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구리 매장량 세계 7위. 그 땅이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몽골의 손을 잡은 건 선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몽골은 우리에게 기회가 아니라 비상구예요. 21개의 도장은 우정의 증표가 아니라 비상구를 열어둔 열쇠 꾸러미입니다. 21건의 도장, 관세 철폐, 황금시대 공동선언. 완벽한 해피엔딩 같지만 아직 만세를 부르기엔 이릅니다. 몽골은 여전히 바다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뭐라 적혀있든 몽골 땅에서 캐낸 구리와 히토류를 배에 실으려면 결국 중국 텐진항을 거쳐야 합니다. 도장은 21개 찍었지만 그 물건이 지나갈 길목은 아직 중국 손에 있는 겁니다. 달라이라마 한 명 다녀갔다고 국경을 조여버린 나라입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협정도 아직 원칙적 타결일 뿐 발효된 게 아닙니다. 관세가 사라지는 것도 발효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은 탈출의 완성이 아니라
탈출구의 발견입니다. 여기서 박수만 치고 끝내면 우리는 다시 중국의 도장을 기다리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짜 승부처는 광산이 아니라 길입니다. 맨 처음 그 장면, 기억해 두시라던 그 몽골 청년 말입니다. 그는 800년의 원한과 91%의 종속, 열쇠를 빼앗긴 보물창고를 등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그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이제는 우리가 몽골을 택해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남의 나라 사정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실은 여러분의 전기차 값이고 자녀의 일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몽골의 이번 선택,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국을 상대로 몸값을 올리려는 계산이라고 보십니까?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사하시던 날 공사장에서 혹은 공장에서 몽골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들려주시면 다음 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